아버지 살아계셨어요? 당신, 이 환자랑 엮이면 인생 다시 망가져요. 딸까지. 새벽 2시 병원 중환자실. 야간 간병인 최서희는 오늘 밤도 어김없이 환자의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맡게 된 환자의 차트를 받아든 순간 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은 30년 전 서윤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입에서 저절로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 30년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의 낡은 수첩 첫 장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다. 내 삶은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아버지는 서윤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에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30년간 가둔 자가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수첩에 적힌 지연이는 내 딸이 아니다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밤 30년 묻어둔 진실이 깨어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2시. 세상이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낮에 소라남은 모두 잠들고 어둠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 최서윤은 오늘도 어김없이 병원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 56. 야간 간병인으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늘 희미하게 깜빡였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빠른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다가 이내 사라지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끊어진 숨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기계음. 병원의 밤은 늘 그렇게 비슷한 풍경으로 채워졌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저 불빛처럼 자신도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작은 빛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고 어떤 이는 이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윤은 그 경계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낭만적인 생각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팠고 무릎에서는 시큰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밤새 환자 곁을 지키고 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1997년 IMF, 그해 겨울, 서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무역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남편은 어느 날 밤 짐 하나 챙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메모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시 일어서면 돌아오겠다.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빛과 뱃속에 있던 아이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으며 가사 도우미로 남의 집 빨래를 개켰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시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 지연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어린 딸을 업고 일터로 향하던 새벽길이 떠올랐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도 서윤은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에 일하면 단가가 더 세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서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야간 간병.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었지만 서윤에게는 딸의 학원비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야간 간병을 시작하던 날이 생생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섰을 때 복도의 고요함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적응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든 적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병원의 밤은
낮과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낮에는 환자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병문안 온 사람들의 발걸음도 분주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병실을 찾아오기도 하고 친구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웃으며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면회객은 돌아가고 복도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남는 것은 기계음과 신음소리, 그리고 때때로 터지는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지금 맡고 있는 환자의 손등을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출까 말까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늘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아요. 할머니,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하네요. 대답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서윤은 믿었습니다.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남을 살린다기보다 마지막을 덜 외롭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것이 서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의미였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등을 닦아주고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서윤은 복도 한쪽으로 걸어가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29살이 된 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체위 변경해드리고 있었어. 서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몸 상해요.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엄마 많이 야위셨던데요. 서윤은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딸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는 늘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걱정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원룸 월세 내기도 빠듯할 텐데 가끔 엄마한테 용돈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월세 내고 사는 것도 벅찬데 엄마가 더 벌어야지.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래요? 저 걱정 말고 본인 걱정 좀 하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짜증 뒤에 숨은 애정을 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끊어. 새벽인데 너도 자야지. 서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유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작은 산부인과에서 혼자 나았습니다. 분만실에 보호자 한 명 없었습니다. 간호사만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서유는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작고 붉은 생명체를 품에 안았을 때 서유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서윤의 삶은 고단했지만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일하고, 딸 걱정하고, 다시 잠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내일이 오늘과 다를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오고, 내일을 버티면 모레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 서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폰이 택시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5살쯤 됐을까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남자의 옆에 20살 서윤이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앞날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다시 돌아오마. 그 남자는 3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이름은 마음속에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김도현.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서윤의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3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해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건 딸 지연이와 매일 밤 환자 곁을 지키는 이 일뿐이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병원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심장 모니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인 삐삐 소리. 그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서윤은 늘 바랐습니다. 소리가 멈추면 그건 곧 누군가의 삶이 끝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윤은 환자의 이불을 여미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깐 눈을 붙여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주간 간병인과 교대해야 했으니까요. 등을 의자에 기대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88년 여름 택시 운전을 하던 김도연의 얼굴. 환하게 웃으며 서윤아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 목소리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얼굴은 잊히지 않는 걸까요? 왜 그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걸까요?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왜
오늘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것인지 기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예감을 무시했습니다. 예감 같은 건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기적이나 우연 같은 건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믿는 건 현실뿐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무사히 넘기고 내일 아침 햇살을 보는 것, 그것만이 서윤에게 주어진 하루였습니다. 새벽 4시, 서윤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그 목소리는 30년 전 그날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서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간병협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평소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는데 직접 전화가 오니 뭔가 급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최 선생님, 급한 건인데요. 중환자실 간병 가능하실까요? 협회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말에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은 일반 병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했고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수시로 벌어졌습니다. 가족들도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밤새 우는 가족들을 서윤은 많이 봐왔습니다. 그곳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간병인에게도 중환자실은 피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중환자실 간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환자가 새벽에 급사하는 바람에 서윤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단가가 2배예요. 보호자가 없어서 급하게 찾고 있어요.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2배라는 말에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가 지난주에 전화로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원룸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 내보내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서윤은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을 읽었습니다. 서울 물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요. 서윤은 대답하고 나서야 자신이 승낙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딸에게 손 벌리기 싫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온 서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딸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환자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60대 남성, 무연고 상태,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됨. 특별한 병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이 안 되니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서윤은 큰 병원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일반 병동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는 지친 표정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것도 뽑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조차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서윤 선생님이시죠? 제가 박민지 간호사입니다. 30살 초반으로 보이는 간호사였습니다. 눈매가 또렷하고 말투가 차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일해온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간호사 박민지는 서윤에게 차트를 건넸습니다. 환자분 성함은 김도연 씨입니다. 60대 남성이고요. 무연고 상태로 들어오셨어요. 보호자 연락이 안 돼요. 경찰에서 신원 조회를 해봤는데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서윤은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환자 이름란에 적힌 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도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차트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어떻게 입원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셨어요. 행인이 신고해서 구급차가 왔고요. 신분증은 있었는데 비상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경찰에서 조회해봤는데 가족관계가 복잡한 것 같아요. 직계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대요. 박민지의 설명은 담담했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동명이인이야. 세상에 김도연이 한둘이 아니잖아. 서윤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문 앞에 섰을 때 서윤의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환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볼은 움푹 패였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한때는 건장했을 몸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썹과 코끝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88년 여름 폰이 택시 앞에서 웃던 그 얼굴, 서윤아라고 부르던 그 사람, 세월이 얼마나 흘렀든 그 얼굴형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수천 번도 넘게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던 그 얼굴.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서윤은 스스로 놀랐습니다. 왜 김도연 씨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30년 넘게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던 그 호칭이 왜 지금 튀어나온 것인지, 그건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진실이 먼저 입 밖으로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서윤의 아버지였습니다. 친아버지. 서윤이 태어나기 전에 집을 나간 후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 어머니가 평생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던 사람. 서윤이 원망하고 그리워하고 결국 잊으려 했던 사람. 서윤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에? 왜 지금? 왜 이런 모습으로?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민지 간호사가 서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환자분 상태 파악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간병 들어가시면 돼요. 무연고 환자라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박민지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갔어. 돌아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진도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이 서랍 깊숙이 넣어둔 그 흑백 사진. 서윤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호흡기의 의지에 가슴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아버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이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느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나를 왜 버렸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유리창 너머 아버지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봤자 들을 수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의식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정리하고 내일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서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자꾸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그 호칭이 이제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밤 서윤은 중환자실로 출근했습니다. 어젯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30년 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돌아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 서윤은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은 간병인일 뿐이라고 되뇌었습니다. 저 환자는 김도연이라는 이름의 무연고 환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섞으면 안 됐습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전문가답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15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에 앉자마자 그 다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손, 분명히 기억나는 손이었습니다. 어릴 때 본 사진 속에서 낡은 반지 하나를 끼고 늘 담배를 쥐고 있던 손. 이제는 주름이 깊게 파이고 핏줄이 도드라졌지만 손 모양은
똑같았습니다. 길고 마른 손가락, 넓은 손바닥. 그 손이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등을 닦았습니다. 물수건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원망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평생 원망하며 살았으니까요. 아버지 없이 자란 서러움, 어머니가 홀로 고생하시던 모습,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적으라는 칸을 공백으로 남겼던 수치심, 그 모든 것들이 원망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원망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서윤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버지의 얼굴은 더욱 초췌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기에 이토록 피폐해졌을까요?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박민지 간호사가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환자 손을 닦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환자분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제가 괜히 여쭤보는 게 아니라 표정이 좀 다르셔서요. 서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아는 분이랑 닮아서요. 동네에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계셨거든요. 거짓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박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환자와 보호자를 봐온 간호사였습니다. 감정을 숨기려 해도 다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표정은 말보다 정직했습니다. 박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서윤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중환자실은 낮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생명유지장치의 소리, 심장 박동 모니터의 삐삐 소리, 산소 공급기의 미세한 바람 소리,
그 소리들이 서윤의 귀를 채웠습니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곁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제 와요?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대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윤은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작게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꿈틀하고 미세하게 눈을 의심했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가 싶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이불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역시 착각이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내가 착각한 건가? 아니면 알아본 건가?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의식 저편 어딘가에서 딸의 목소리를 들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윤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주치의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표정이 무겁고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중환자를 봐온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 피로도 느껴졌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 검사 결과 심각한 손상은 없어요. 다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치료가 있어요.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침습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주치의의 말에 서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에 서윤의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내가 보호자일 리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와 서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가족 관계가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호적에 아버지 이름이 있는지조차 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가 덧붙였습니다. 무연고로 들어오셨지만 개인 소지품 중에 오래된 수첩이 있었어요. 경찰에서 확보한 건데요. 그 안에 마지막으로 적힌 번호가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연락해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주치의가 종이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11자리 숫자, 서윤의 번호였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번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번호를 수첩에 적어두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서윤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아버지가 자신의 번호를 알고 있었다니. 이 번호가 누구 건지 아세요?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대답이 고작이었습니다.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환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주치의가 돌아가고 나서 서윤은 한참 동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왜 내 번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3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는 자신의 번호를 수첩에 적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하지 않은 걸까요? 그 차이는 컸습니다. 전화할 수 없었다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관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 그 당연한 일이 오늘따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도 이 아침을 볼 수 있을까요? 의식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예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말 들려요? 서윤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 서윤이에요. 기억나세요? 대답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소지품 가방을 열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짐이었습니다. 박민지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잠깐 확인해봐도 되는지 물었고, 박민지는 무연고 환자라 특별히 제한은 없다며 허락해줬습니다. 낡은 청가방 안에는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때가 탄 셔츠 한 벌, 구겨진 바지, 낡은 지갑. 지갑 안에는 현금 몇만 원과 신분증이 전부였습니다. 카드도 없었고 명함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으면 이게 전 재산인 걸까요? 서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수첩 한 권. 수첩은 갈색 가죽 표지였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습니다. 수십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볼펜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글씨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 쓴 것처럼 보이는 글씨도 있었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눈물 자국인지 물에 젖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랑 지연이 꼭 찾아야 한다. 서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연, 딸 이름이었습니다. 29살 딸, 서울에서 혼자 사는 딸. 지연을 어떻게 알아요? 지연은 내 딸인데, 아버지가 떠난 건 내가 결혼하기도 훨씬 전이었는데, 어떻게 손녀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지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자신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지연이는 내 딸이 아니다. 아니, 내 딸일 수도 있다. 서윤은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연이가 내 딸이 아니다? 무슨 소리인 거예요? 지연이는 내가 낳은 아이인데, 내가 직접 낳고 키웠는데, 분만실에서 첫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안아주었는데, 서윤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망했다며 사라졌던 그의 겨울. 몇 달 뒤 조폭 같은 남자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김도연이 남긴 빚이라며 협박하던 그 남자들. 그때 서윤은 처음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김도연. 아버지와 같은 이름. 하지만 그때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작은 산부인과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분만실에 간호사 한 명만 겨우 있었습니다. 남편은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몇 시간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붉은 생명체. 서윤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내 딸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버지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서윤은 다시 수첩을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5년. 병원에 갇혔다. 나가려 해도 나갈 수가 없다. 문이 잠겨 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1998년. 태식이가 찾아왔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거부했다. 맞았다. 팔이 부러졌다. 2000년. 또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희망이 사라져간다. 2016년 서윤이 소식을 들었다. 딸이 있다고 한다. 지연이라고.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 서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어딘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적힌 짧은 문장들. 오늘도 하늘을 보지 못했다. 서윤이가 보고 싶다. 내가 죽으면 아무도 진실을 모를 것이다. 절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글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민지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수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선생님, 그거 환자분 소지품이죠? 서윤은 얼른 수첩을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지가 막았습니다. 잠깐요, 선생님.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지가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경찰이 왔다 갔어요. 어제 저녁에요. 김도연 씨가 예전에 실종 신고가 됐던 사람이래요. 995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수사가 흐지부지 됐대요. 그리고 이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요양원에서 탈출하듯 나오셨대요. 서윤은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갇혀 있었다고, 실종 신고가 됐었다고, 요양원에서 탈출하듯 나왔다고. 아버지는 30년 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인 걸까요? 수첩에 적혀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태식이가 찾아왔다. 태식? 그 이름이 뭔가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는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어. 태식이라고. 어머니가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박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이 환자분 보호자라고
연락 온 사람 있어요? 박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안 왔는데 내일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김태식이라는 분이요. 환자분 친척이라고 하셨어요. 김태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를 가둔 사람, 아버지의 삶을 빼앗은 사람, 그 사람이 내일 이곳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중환자실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곁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온을 재고 가래를 흡인하고 체위를 변경해주는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간호사와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면회 시간이 지났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요? 내가 보호자라니까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굵고 위압적인 목소리. 서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보호자입니다. 김도현 씨 친척이에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고 금목걸이를 숨기듯 셔츠 단추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겼고 구두는 반짝반짝 광이 났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웃는 것 같으면서도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딘가 으슥한 데서 나쁜 일을 해왔을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연고 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나타난 것도 그렇고 그 보호자라는 사람의 분위기가 너무 어두웠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태식이가 찾아왔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거부했다. 맞았다. 남자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간병인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윤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하러 왔습니다. 간병협회에서 파견 나왔어요. 보호자시면 이런 중요한 때
이제야 나타나시네요. 환자분이 입원하신 지 며칠이나 됐는데요. 남자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바빠서 그랬소. 사업하는 사람이 시간이 어디 있소.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요. 김도연 씨는 가족이 없습니다. 나 말고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없다고요. 서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인 거예요? 보호자라면서 가족이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서윤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몰래 가방에서 빼온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서윤이 수첩을 들어보이자 남자의 얼굴이 일순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드럽던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서윤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협박하는 말투였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박민지 간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병원입니다. 손 놓으세요. 지금 당장요. 박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온갖 상황을 겪어온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와 환자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 안에서 폭력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 속삭이듯 경고했습니다. 당신, 이 환자랑 엮이면 인생 다시 망가져요. 딸까지, 딸. 그 단어에 서윤은 숨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지연을 알지요? 서윤은 이 남자에게 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에 대해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남자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면서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뭔가를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민지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손목 괜찮아요? 서윤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윤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버지를 아니 환자분을 30년 동안 가둔 사람이에요. 박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서윤은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이 환자분은 30년 동안 누군가에게 감금당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저 사람이에요. 김태식? 박민지는 수첩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주치의가 급히 호출됐습니다. 주치의가 소리쳤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승합제 투여하고 보호자동에 빨리 받아요. 김태식이 어느새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받아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연명 치료는 하지 않겠습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예요. 서윤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은 아버지를 살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직 치료할 수 있잖아요. 김태식이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간병인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서는 거요? 저는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자 자격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호적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지가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상황을 확인해 볼게요.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 본인 의사가 확인되어야 해요.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김태식이 비웃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본인 의사를 확인해요? 내가 유일한 친척이고 보호자예요. 내 결정이 최종이요. 서윤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가 제대로 된 이야기 한마디 나누지도 못한 채